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키우는 가구 수가 작년 말 기준으로 약 600만 가구라고 합니다. 아마 전 가구의 3분의 1 정도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아픔을 공유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권, 생존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반려동물들이 정말 반려동물답게 과연 치료받을 수 있을 때 치료받고 아파할 때 제대로 그 아픔을 반려동물 보호자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은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보호자 입장에서도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을 제때 데려가지 못하거나 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거나 또는 유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있는 기사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려동물 입장에서나 반려동물의 보호자 입장에서나 우리가 명확하고 분명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토론회가 상당히 많은 좋은 대안과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제가 토론회를 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소속이 정무위원회입니다. 정무위원회다 보니까 증권시장 활성화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그다음에 뭐 퇴직연금, 국민연금의 수익률 이런 딱딱한 주제를 위주로 해서 토론을 했었는데 제가 반려동물 주제로 토론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더라고요. 결국에 이 반려동물 문제도 보험법이라는 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기에 정무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아마 보험법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반려동물도 가족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토론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각종 뭐 수의 서비스, 사료 등 관련 상품의 어떤 다양화 고급화. 그래서 뭐 여기 치료비도 이제 그 비용 중에 하나입니다만서도 뭐 여기 5 내지 1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그 농림부 설문 결과를 보면은 월 평균으로 개 같은 경우는 강아지는 한 9만 6천 원, 고양이는 한 6만 7천 원, 평균 한 8만 6천 원 월 이렇게 지출을 한다고 합니다. 뭐 아까 총 가계 소비 대비 반려동물의 연간 시장 비율 증가하는 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관심의 증가.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어떤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복지 정책,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 그 동물병원 치료비에 자율적인 표준 진료제를 도입하겠다 하는 게 이제 공약 사항으로 하나 있었고요. 뭐 최근에 뭐 농림부에 지금 오늘도 오셨지만은 동물 복지 정책과가 뭐 신설이 되고 작년에 그 동물보호법이 대폭 개정이 돼서 이제 3월달에 시행이 됐었죠. 그런 내용 안에 이제 보호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관심도 많이 늘어나서 유기견 분양 시 지방자치단체 무료 보험 담보 제공. 이게 뭐 어젠가 그젠가 그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유기견을 분양할 때 보험을 이제 무료로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반려동물의 개체 인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내장칩을 하는데 이제 서울시가 비용을 지원하겠다. 여기는 물론 지금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업계에서도 비용 지원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이 지자체 중심으로도 이루어지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이거는 뭐 반려동물 무료 보험 가입하는 거 이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좀 재밌는 내용인데요. 어제 18일자 그 한겨레 신문을 보면은 뭐 이런 칼럼이 하나 실렸습니다. 그 반려동물 보험이 펫보험 의무가 가입이 불러올 변화들 이런 게 실렸는데 반려동물 보험을 반려동물을 버리는 유기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치료비 부담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펫보험의 의무화를 좀 논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뭐냐면 능력 있는 분들이 좀 주로 이걸 키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뭐 사람도 지금 뭐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물한테까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지만 그 비용을 아낀다 그래서 그 비용이 우리 사람의 어떤 복지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의무화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꿈 같은 얘기라고 하면서 그런 칼럼을 한번 쓰셔서 이게 재미있는 내용이라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봤고요. 다음에 이제 반려동물 보험의 어떤 리스크 특성, 반려동물의 리스크 특성을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보험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리스크를 또 관리해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반려동물 병원의 그 매출 구조를 보면 뭐 진료나 수술 이게 뭐 이 반려동물 보험에서 이제 취급하는 거니까요. 이게 한 70% 정도 차지하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진료비 비중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피부 질환, 근골격계 질환, 뭐 소화기 질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 50% 이상 50% 정도 차지를 하고 이 일본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우리 사실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보험에서 만든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많이 참고를 하는데 근골격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우리가 좀 훨씬 높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유전적인 좀 영향에 따른 어떤 우리 국내 분양 시장 어떤 특성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결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견은 피부질환, 근골격계, 반려묘는 뭐 사람과 같이 어떤 방광염, 신부전 뭐 이런 것 같은 비뇨기 질환 비중이 높은데요. 사실 언론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위험한 질병들을 보험 상품에서 커버를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게 보험 수요를 좀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이 나오는데 뭐 당연히 이런 질병이 이제 주로 걸린다고 하면 이걸 커버하지 않는다 그러면 상품으로서의 의미가 없겠죠. 당연히 담겨야 되고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판매 중인 상품에서 이런 리스크들을 다 뭐 추가 이게 확장 담보라든지 아니면 특약을 통해서 다 커버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보험의 어떤 위보험 특성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다빈도 사고다. 뭐 가입한 계약이 한 60% 정도가 보험금을 청구한다. 그래서 일반적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발생 확률은 낮지만 이제 손실 가능성이 높은 그런 리스크를 이제 커버를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좀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선택이나 도덕적 위험이 좀 내재돼 있다. 이거는 그 여기서 이제 빠졌는데요. 역선택이나 도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개체 인식 문제하고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게 다 비슷하게 생겨 있고 또 그 개를 그 보험 가입하는데 뭐 여러 군데 또 가입할 수도 있고 근데 보험에서 우리 보험이 작동하는 이 진료비를 보상하는 거는 실손으로 보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중복 가입해서는 중복 가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되고 이렇게 돼서는 이제 건전하게 이 시장이 발전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의 어떤 사행화 가능성이 잠재가 될 수 있다는 게 첫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진료비가 좀 완전히 자율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표준적인 상병 코드 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어떤 정확한 진료비를 좀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건 뭐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뭐 지역별, 병원별 아까도 그 우리 내빈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진료비 편차가 상당히 크게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이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사람과 달리 이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은 검사부터 시작해서 마취 이런 부대 비용들이 당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비용들이 비중이 높다. 그런 특성이 있고요. 이 해외 사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애니컴 운영 사례인데요. 일본의 애니컴,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이 아주 보험이 상당히 발전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 펫보험, 반려동물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업사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애니컴이라든지 아이펫이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이게 다 상장이 또 돼 있고요. 이런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형성이 돼 있고 이 회사들의 이제 운영되는 이게 실태를 좀 보면은 이 펫샵에서 동물 분양 시에 보험 가입이 많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저연령대부터 가입을 시켜서 이후 장기간 계약이 유지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역선택 문제가 해소되고 손해율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뭐 동물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고 계약자 정보를 다 기재하고 요걸 또 매년 갱신하고 하는 체제로 운영하니까 요 개체 식별에 활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대만이나 어떤 북미 뭐 이 사례도 마찬가지인데요. 전국에 있는 그 동물병원과 제휴를 통해서 보험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이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동물병원과의 어떤 협업이나 협력 체제가 좀 갖춰지지 않으면은 이 진료비를 합리화한다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보험금 지급 절차 간소화 이거는 이제 동물병원과 협업을 통해서 보험금 청구가 이제 직접 보험회사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뭐 동물병원이나 소비자나 다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과 관련돼서 다양한 위험들을 제공을 해서 이 소비자들이 이 가입자들이 스스로 위험 관리도 하고 결국에는 내가 키우는 동물이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해져야 이 가입자도 만족을 하는 거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이제 보험 혜택을 강조한 적극적인 마케팅. 그 다음에 뭐 기타 상품 제도 개선 뭐 여기 써놨는데 아까 그 청구 시스템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요. 그 애니콤사에서 진료 코드를 해서 이 동물병원과 협업해서 그 진료 코드를 동물병원하고 같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통계 자료를 구축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요율을 책정하고 하는 데다 이제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특징이 이 수의사를 비롯한 손해사정인 비율이 높아서 보험금 지급의 어떤 적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 다음에 상품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꾸준히 많이 이제 개편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손해율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보상 비율 90% 상품을 이렇게 운영하다가 이게 뭐 손해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를 90% 상품을 판매 중지하고 50 내지 70% 상품으로 변경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뭐 보상 비율 70%짜리를 판매를 중지한다든지 아니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초년도 계약에 대한 어떤 면책 기간을 조금 연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적정하게 이제 상품 이렇게 보험료의 어떤 적정화, 상품 운용의 어떤 건전화 이런 거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변모 시켜 왔고 뭐 그런 효과들이 지금 보면은 합산 비율로 한 96 내지 97% 정도를 보이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애니콤 사례와 이제 시사점인데요. 이제 보상 비율이 높은 상품이 손해율 관리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과도하지 않은 보상 비율, 자기 부담금 상향 이런 걸 통해서 손해율 관리해 왔다. 그다음에 온라인 상품, 판매 상품 계약 심사가 어려워서 뭐 장기 면책 기간을 적용한다든지 인수 심사 기준을 좀 강화한 측면. 그다음에 만성적인 질환으로 인한 손해율 급등을 또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품에서 입통원 일수를 제한을 하고 또 개별 할인 할증 제도 이게 1년간 진료한 횟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재가입할 때 이제 할인 할증을 운영하는 뭐 이런 제도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계약 갱신율 제고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뭐 개체 식별 역선택 문제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는 점이 이제 시사점이 되겠고요. 다음 뭐 북미 시장을 보면 북미도 여기 있는 것처럼 미국의 어떤 내이션와이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다 이게 펫보험 전업 회사입니다. 거기 중심으로 이제 시장이 형성이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북미 시장이 뭐 2017년도에 1.2 빌리언이라고 하는데 그 캐나다 트루페니아라는 회사의 그 운영 사례를 보면은 이 역시 동물병원을 통한 보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계약자 관점에서는 접근성이 높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실제 건강관리가 진행 중인 어떤 이 반려동물들을 보험 가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떤 베네핏이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하나 강조할 건 아까 일본 사례하고 마찬가지로 이 트루페니언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창구 직불 제도 이게 보험금 청구 자동화 시스템인데요. 이걸 통해서 동물병원에서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지고 동물병원에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와 동물병원 간의 연계를 통해 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동물 보호자나 아니면 동물병원 모두에게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상품을 제공하고 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끝으로 이제 건전한 시장 확대 방안에 대해서 뭐 간단히 요약 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앞서도 뭐 해외 사례를 봤습니다만은
이 운영 선진 사례의 대부분이 동물병원과 협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그 소비자가 부담해야 될 그 진료비 안정화 뭐 이런 거하고 이제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매 채널도 이제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뭐 동물병원, 뭐 펫샵 이렇게 다각도로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겠고, 뭐 판매 채널별로 뭐 상품의 구조나 보장 범위 이런 것도 다양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요즘에는 보험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경우에도 뭐 좀 차별화된 그런 상품 전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객 뭐 계약 유지율 여기 있는 것처럼 유지율 제고나 고객 충성도를 이제 감안을 해서 고객 관계 관리를 강화를 해서 뭐 이 양육에 반려동물 양육에 필요한 각종 유용한 정보들, 행사, 이벤트 뭐 이런 것들도 해외 사례를 보면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정보 공유를 통한 손해율 안정화를 위해서 이 정보 공유가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를 통해서 어떤 할인 할증 제도를 운영한다든지 뭐 어떤 보장 위험을 다양화한다든지 뭐 상품 개발에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게 이제 제 결론이고요. 이제 추가로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거는, 그래서 저희 지금 보험 개발원에서는 이제 업계하고 공동으로 이 포스라고 하는 아까 그 일본이나 뭐 캐나다 트루페니언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보험금 자동 청구 시스템을 구축을 운영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뭐 계약 인수할 때부터도 보험회사 입장에서 과거의 어떤 이력이라든지 진료비 정도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이제 계약을 인수도 할 수 있겠고,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동물병원 쪽에서 직접 보험금 청구가 들어가고 바로 이제 보험회사에서 심사해서 보험금을 동물병원 쪽에 지급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저희가 감안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할까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반려동물 보험이라는 게 결국 그 뭐 어느 이 시장에 참여하는 어느 한편에만 뭐 어떤 베네핏이 생기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정말 소비자나 보험사나 동물병원이나 다 건전하게 이 시장에 참여해서 나름의 어떤 베네핏을 누리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이 포스를 만드는 그런 취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아까 개체 식별 문제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참 중복 가입을 통해서 이게 보험이 기본적으로 사행성이라는 거를 좀 안고 기본적인 특성이 사행성이라는 걸 안고 있습니다. 보험이. 근데 그러니까 사행적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이 개체 인식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중복 가입 문제, 그다음에 이것도 뭐 중복 가입이죠. 그다음에 이게 개가 또 다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보험 가입 하나 해놓고 뭐 비슷한 개 다 갖고 가서 뭐 진료 해놓고 보험금 달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거로 인해서 보험금이 많이 지급이 된다고 하면 그 보험료 누가 냅니까? 보험료 올라가야 되고 그거는 선의 보험 가입자가 내야 되니까 이건 상당히 부조리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이 반려견 식별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그 저희 업권에서 뭐 협회 중심으로 해서 뭐 국회나 이런 쪽에 건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동물보호법에 지금 등록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내장칩, 외장칩, 인식표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외장칩이나 뭐 인식표 이런 것들은 좀 이게 변환의 가능성이 있죠. 이게 내장칩은 모르겠어요. 또 이게 좋기는 한데 그 이걸 또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칩을 몸 안에 이렇게 내장한다는 것 자체가 좀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는 뭐 정서적인 문제, 아니면 또 의료적으로 조금 뭐 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아까 뭐 저희가 원장님께서 비문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최근에 저희가 스타트업 뭐 이걸 하는 비문 업체를 방문해서 확인도 해보고 하면은 상당히 이 기술력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거를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좀 동물보호법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어떤 등록제를 운영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게 이제 저희 좀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뭐 진료비 어떤 적정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진료비가 이제 소비자들이 동물병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도움을 주려고 하면 이 진료비가 그 동물병원의 진료비가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서로 비교가 가능해야 되고, 그러려면 또
이 진료 항목이라는 게 좀 표준화된 코드 체계로 운영이 돼서 서로 비교 가능성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쪽을 조금 수의사법에 반영할 수는 없는지 하는 게 그런 생각이고,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지금 현재 농림부 쪽에서도 뭐 이런 거에 대한 정책적인 생각을 지금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뭐 지금 의원 입법 형태로 여러 국회의원께서 이런 의안도 지금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뭐 더 말씀 안 드리고 여기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그 보험 계약자, 이분들을 반려동물 입장에서는 뭘로 표현할 때 또 소유주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아까 그 서두에 저희 박홍근 의원님께서 반려인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려동물과 함께 그 같이 반려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 동물과 그런 반려인 간의 교감은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그 발제하신 내용처럼 반려동물의 보험 시장이 증가할 것이라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기 전에 뭐 많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지만은, 제가 이제 오늘 토론회를 간다고 하고서 첨언을 뭐 했으면 하는 걸 주변 분들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정말로 그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소비자이듯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본인이 이제 생활하면서 아쉬웠던 측면들에 대해서 뭐 대부분은 보장 내용으로 뭐 예를 들어서 영양제도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장례 비용, 관절, 뭐 유튜브에 보면은 동물들이 특히 반려견 같은 경우는 이쪽 관절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온 집안에다가 매트를 깔아놓은 경우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실생활에서 이제 겪는 다양한 케이스들을 아주 가감없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는 뭐 후단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처음에 이런 종류의 뭐 그 보장 내용을 말씀을 하시면은 오히려 속으로는 저런 보장은 굉장히 유의해야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런 토론회를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논의를 거치면은 그런 부분에서 소비자의 좀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정식 당국 입장에서는 이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필요성도 공감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동물의 반려동물의 의료비를 보장하는 만큼 과거 실손의료보험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제해서 뭐 중복 가입이라든가 비례 보상 이런 이제 중복 가입에 대한 체크도 안 되고, 그로 인해서 뭐 이중으로 보상이 된다든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한다든가, 그리고 보험금에 있어서 실손의료보험에서 그동안 많이 문제가 됐던 어떤 과잉의료 이론, 그리고 보험료의 급증, 이런 부분 때문에 보험금에 대한 어떤 처음의 내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소비자와 병원, 보험사 3자의 관계로 놓고 봤을 때 좋은 상황과 안 좋은 상황, 그 경계선에 실손의료보험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실손의료보험 때문에 아플 때 병원을 가면은 도움이 되는 굉장히 마음이 든든한 측면이 있을 거고, 그리고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를 치료하는 신의료 기술을 개발하는 그 유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비급여를 보장함으로써 환자한테 더 좋은 의료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통계에 기반해서 보험금과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그 소비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본다면, 반대로 예를 들어서 안 아픈데도 이 보험 때문에 초과이득이 발생한다거나 기타의 부수적인 이유 때문에 의료를 이용하게 되고, 병원 입장에서는 권유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비급여를 유발시키거나, 그리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에 대해서 통제가 안 되는데 이거를 있는 대로 다 주고 그거를 오로지 보험료에 그대로 전가시켜서 소비자의 선의의 대부분의 선의의 보험 계약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아주 안 좋은 상황, 이 중간에서 정책당국과 이해관계인들은 가장 더 좋은 상황으로 이 실손의료보험을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하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반려동물의 보험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이런 수요가 이제
늘어나고 있을 때 초기 정착이 이제 중요하다는 시각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단지 그 보험 상품의 구조뿐만 아니라 이거를 같이 연결시켜주는 진료 체계라든가 발제에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뭐 그 동물 반려보험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같이 연결돼서 함께 나가야지 보다 좋고 효용이 있는, 소비자한테 효용이 있는 상품도 제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보험료가 연간 30에서 50만 원 정도 수준의 이 반려동물 보험들이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그리고 반려동물 입장에서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충분한 보장을 받는 상품이 제공되면서 보험료가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상품 구조를 좀 처음에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부수적으로는 이런 좀 제도적인 지원 방안으로 저희가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보험 상품이 상대적으로 다른 상품에 비해서 조금 더 그 단순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보험료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뭐 보험 담화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이라든가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 가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간단손해보험 대리점 이런 정책들을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더 눈여겨보고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OS의 경우에는 그 청구 간소화, 그 소비자 측면에서는 아주 굉장히 소비자한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드리는데, 이제 다만 그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와 보험금 안정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와 있는 게 주로 이제 등록제 관련된 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등록제 관련해서 저희 쪽에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등록제가 기존의 등록 대상 동물의, 그러니까 개의 그 등록 기준 원령이 이제 3개월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령이 되면 그때부터 1개월 내에 이제 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3개월령보다 더 나이 든 개를 이제 소유하셨다면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2개월로 낮추자, 이런 요구가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그 시행령을 개정해서 오늘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유예 기간이 필요해서 1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서 내년에 시행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요구 사항이 있었던 것이 그 내장형과 외장형 일원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방식에서 내장형을 일원화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뭐 발제자분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아직까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실제로 등록하실 때 지금 내장형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17년에 신규로 등록하신 분들 중에 65%는 내장형으로 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지만 여전히 그 30에서 40%에 관련 그 소비자들은 내장형을 좀 꺼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발제한 내용 중에서 우리 인식 조사를 해본 결과 유사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바로 내장형으로 일원화하기에는 조금 더 그 논의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또 그 내장형 일원화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내장형은 이제 동물병원에서만 지금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내장형을 일원화한 나라 중에서 나라들은 사실은 적습니다. 아주 전 세계적으로 동물 등록제 하는 나라들 중에서 영국과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3개 나라 정도 되는데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데, 거기서는 이제 수의사뿐만 아니라 그 교육받은 자들은 누구나 내장형 칩을 삽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 개선 방안과 같이 한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그러니까 발제했던 내용들 중에서 보면은 이제 그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 캐나다 선진국에서 이제 보험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면서 그 일본의 그 동물 그 등록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일본하고 캐나다, 미국도 다 내장형으로만 일원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장형이든 외장형이든 다 허용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런 나라는 이제 보험 가입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왜 높고 우리나라는 왜 낮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 등록제도 사실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그쪽에서도 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그 진료비 부분에 있어서 그 저는 저희 부에서 또 담당하고 있는 게 수의사법입니다. 수의사법은 그 동물병원에 대한 그 관리를 하고 있는 법인데요. 거기서 이제 이 소비자의 그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 국회 여러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들은 조금 다르지만은 뭐 사전 고지, 그 동물병원을 갔을 때 주요 진료비에 대해서 미리 알려줘라. 아니면 그다음 뭐 주유소라든지 이런 이런 데처럼 뭐 병원에 가든 아니면 뭐 인터넷을 통해서 주요한 진료 행위에 대한 가격은 미리 알 수 있게 공시를 해라. 그런 법안들이 한 4개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이 국회와 그리고 그 수의사 업계와 또 소비자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그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손해보험협회 이재구 상무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를 이제 그 앞에 두 분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이제 토론문에 여기 이제 지금 자료에 돼 있는데 이걸 뭐 그대로 읽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그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이제 그 저희 회사의 조사 아파트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해외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로 해서 발표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반려동물 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새로운 그 틈새 시장으로 이런 보험이 이제 그 발달되거나 이제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도 이런 걸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런 자료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자료를 내고 나서 제가 뭐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이제 보험회사들이 반려동물 보험을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몇 개사에서 이제 팔다가 뭐 손해율이 뭐 150, 막 120 이렇게 올라가니까 도저히 이게 타산이 또 안 맞고 하니까 거의 이제 손해보험사들이 이제 그 보험을 파는 거를 포기하고 계속 거의 뭐 버려진 시장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한 3개사 정도가 보험을 팔았는데 거의 명맥상 그 보험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려동물을 파는 뭐 이렇게 전문적인 조직도 없고 예를 들면 뭐 한 개 대리점에 맡겨가지고 애견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분한테 맡겨서 그분이 조금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받는 뭐 그런 식의 보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1년에 뭐 한 2,000마리 정도 뭐 이 정도만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도 뭐 한 7억 뭐 이 정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달라진 것이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 보험사들이 한 8개사가 이 반려동물 보험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이제 한 8,000마리 정도로 좀 늘었더라고요. 늘었고 보험료도 한 10억 정도 늘었는데 아마 이제 올해 말 가면 좀 더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 늘었느냐? 아까 이제 김동연 그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지금 대통령께서 이게 공약하실 때 이게 표준 수가제를 하시겠다 이런 이제 공약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도 이제 지금 수의사법이라든가 이제 뭐 동물보호법이라든가 이래서 그 관련 법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들이 앞으로 이런 좀 이렇게 보험 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해서 좀 미리 이 상품들을 좀 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물론 이제 지금 농림부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아까 이제 우리 이제 뭐 동물 복지 포럼에 이제 국회의원님도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토론회를 주관하신 또 의원님께서도 열심히 하시고 의원님들이나 이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게 이제 또 법안의 통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또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게 되면 우리 이제 그 보험회사들이 옛날의 전철을 밟아서 다시 또 시장에서 철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도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요새 이제 뭐 4차 산업 관련해서도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은 그 생태계적인 측면에서 연결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뭐 반려동물 보험이 혼자 이렇게 활성화되거나 발전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지금 뭐 뭐랄까 할까요? 그 반려동물 관련된 산업들이 있는데 뭐 무슨 반려동물이 먹는 뭐 사료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요새는 반려동물 카페도 있고 이런 산업들이라든가 이런 보험 그다음에 반려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생태계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이제 잠깐 적어봤는데 뭐 반려인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매업자도 있고 또 이제 뭐 사료라든가 뭐 이런 뭐 미용샵 이런 뭐 관련 산업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수의사, 그다음에 이제 정책 당국, 그리고 옆에 이제 카라에서도 오신 것 같은데 카라 맞나요? 동물자유연대 죄송합니다. 동물자유연대도 오셨는데 이런 이제 좋은 일을 하시는 이제 소비자 단체,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보험회사 이런 이제 여러 단체들이 생태계적으로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서로 이런 정책 당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수의사법이라든가 동물보호법을 통해서 토대를 깔아주시고 그 토대 하에서 이제 이런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이렇게 반려동물 관련된 문화는 이렇게 발전돼야 한다 이런 또 이게 활동도 해주시고 보험회사에서는 또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좋은 상품을 좀 내주시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산업이 전반적으로 발전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지금 뭐 추정 2020년인가요 할 때 뭐 2조 5천억 정도의 산업이 이제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이제 김동연 팀장님께서도 오셨는데 하여튼 또 우리 이 회의를 주관하신 의원님이라든가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이제 국회에 상정된 이 지금 동물보호법이라든가 수의사법이 좀 반드시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이런 생태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용상으로는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고 앞에서 말씀하신 거랑 좀 더 그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그 복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이제 반려동물 보험의 확대 필요성은 이제 뭐 보험회사에서 시장에 대한 뭐 가능성에 때문에 접근을 하실 수 있지만 반려인 입장에서도 반려동물 보험 확대는 당연히 이제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큼 그 반려동물을 키울 때 안전망이 그렇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민간에서라도 뭔가 이런 위험을 상쇄할 만한 그런 장치들이 필요한데 현재는 그 부분이 굉장히 미약해서 반려동물 보험이 확대된다면 이제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확대 필요성은 당연히 이제 반려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반려동물을 키울 때 실제 병원에 많이 갑니다. 이제 33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 양육자 77.8%, 고양이 양육자 60.2%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최근 1년간 동물병원에 갔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뭐 예방 접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된 거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병원에 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용이 병원 갔을 때 굉장히 크게 많이 발생한다고들 말씀을 하세요. 이제 이건 통계 자료라서
5만 원 정도 1년에 제가 이제 통계 자료를 역산해가지고 이제 그 계산을 한 건데 이제 반려 가정에서 1년간 한 25만 원 정도로 이렇게 지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이거 그 의료에 있어서 필요한 충분한 비용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뭐 병원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병원에 가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감안을 한다면 실제 치료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제 필요한 재원은 이것보다 더 클 것으로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의료 비용이 커지다 보면 부담이 커지다 보면 당연히 이제 그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부담으로 이제 연결이 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이제 유기 행위로까지 이어졌을 때는 결국에 이제 사회적 부담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이제 유기 유실 동물에 관련된 지자체 정부의 예산을 살펴보면 한 155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얼마큼 유기동물에 관련해서 이런 의료 부담이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 이제 뭐 유기한 사람들의 그런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조사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 앞에도 있었던 것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 중에 하나 항상 등장하는 게 이제 의료 비용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이제 의료 부담이 유기까지 이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추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의료 부담에 관련된 문제들은 이제 반려동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이제 왜냐하면 이제 유기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위기 상황이 놓여지기 때문에 놓여진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 그리고 또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이제 높인다는 차원에서 이제 건강권을 확보한다 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이렇게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반려인들은 이렇게 보험을 들지 않는지 가입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제 당연한 궁금증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앞에서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온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래도 여기 토론비를 주시니까 그냥 할 수는 없어서 주변에 제가 실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저희 동료라든지 이렇게 좀 물어봤어요. 반려동물 보험에 실제 가입했는지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 이제 그 내용들을 물어봤는데 이거는 이제 2018년에 이제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 이거 농림부하고 펫사료 협회가 같이 진행을 했던 건데 이 내용 통계 조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주요 내용들이 제가 그 주변 그 반려인들에게 물어봤을 때 실제 이 내용들이 답이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실제로 보험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그리고 보험 자체를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이제 그 보험료가 부담돼서 실질적으로 이걸 가입하고 싶으나 가입하지 못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특히 이제 이분들은 그 이제 반려동물이 하나인 가정이 아니라 이제 특히 여러 마리를 키우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 보험료가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료가 부담돼서 가입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이제 정말 그 자기 반려동물을 위해서 굉장히 돈을 아낌없이 쓰시는 분이에요. 저희 동료 중에 저희 얼마 안 되는 급여긴 하지만 반려동물을 위해서는 몇십만 원도 척척척척 카드 긁으시는 분인데 반려동물 보험 가입 안 했대요. 그래서 왜 안 하셨냐 하니까 연령 제한이라든지 그리고 병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가입을 실제로 하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알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실제 보험이 필요하고 보험사도 확대의 필요성을 갖고 있고 반려인도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 욕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험 가입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게 되면 지금은 이제 저도 다시 시장 보험 상품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관절 질환이라든지 이제 피부 질환, 구강 질환에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보장하는 상품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은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반려인 분들이. 그리고 이제 그게 특약으로 돼 있기도 하고 최근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 좀 홍보가 부족한 거, 주요 질병에 보장되지 않는 이 상품들이 개선됐으나 아직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반려동물 보험 확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이제 봤을 때 첫 번째는 이제 정부에서 해주실 역할들은 이제 반려동물 등록제도 정비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내용은 뭐 국가마다 상황이 좀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이제 개체 식별에 관련된 거는 네, 뭐 보험사 입장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뭔가 내가 낸 보험료가 부당하게 지급되거나 하는 거는 당연히 원치 않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보험 시장 자체가 이제 안정화되지 않고 결국엔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좀 개체 식별을 위한 그런 반려동물 등록제가 좀 정비가 돼야 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미 탈착이나 이제 조작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해서 등록제가 좀 정비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입 조건 완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연령 제한 조건이라든지 뭐 이제 병력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뭐 물론 비율상으로도 반려동물을 데려오는 데 있어서 높지는 않긴 하나, 이제 유기동물이라든지 이런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병력을 확인할 수도 없고 연령 자체가 이제 높은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사실 그 보험 자체가 가입 자체가 이제 거부되는 이런 사례들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이거는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실제 제가 그 보험사 홈페이지에 가서 이제 캡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령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따라서 보험이 정말 지금은 좀 들고 싶어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입 조건 완화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소유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상품들이 좀 개발될 필요가 있는데, 이제 보장 범위의 다양화라든지 뭐 생애 주기에 따른 맞춤형 보험 상품들이 좀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관절 질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굉장히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특약을 통해서 이제 되게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근데 이제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주로 발생하는 이런 상해라든지 질병에 대해서 보장이 되고 뭔가 이제 병원비라든지 높은 병원비라든지 이런 발생하는 고위험 질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특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상품 자체가 지금 그렇다면 이제 이런 좀 주로 발생하는 질병이라든지 상해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그 다음에 특수하게 발생하는 그런 그 질병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특약으로 좀 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물론 이제 보험회사는 이제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당연히 이제 기업의 이익을 이제 뭐 떠나서 생각할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이제 일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좀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제 그 취약계층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제 동물에 대해서는 아직 이런 용어가 정의가 안 돼 있는데, 이제 위기에 노출돼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이런 보험들을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도 이제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동물보호단체의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험 상품에 대해서 제가 진짜 실제 물어보니까 이제 저희 단체 최근에 이제 저희 단체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예 뭐 보험 자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저희 단체에 들어왔다는 거는 어쨌든 이 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크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험 상품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보험사에서 다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이 확장되고 그렇다면, 그래서 보험 상품에 대한 홍보도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동물 병원비에 대해서 이제 투명한 정보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험 여부를 떠나서도 이제 많은 그 반려인들이 좀 문제 의식을 갖고 계신 부분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동물보호단체는 이제 그 반려동물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뭐 이 보험을 떠나서 이제 유기를 방지한다든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라든지 뭐 반려인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국회에서 그 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김창호 조사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여러분들도 이제 보험을 가입하시면 여기서 과연 뭐뭐를 내가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흔하게 생각을 하시면 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기본적으로 살았을 때 보장과 죽었을 때 보장을 주 대상으로 하는데, 살았을 때 보장은 상해나 재해라고 하는 다쳤을 때라는 보장이 하나 있고, 질병이라고 하는 보장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죽었을 때의 보장, 이렇게 이제 대충 한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아까 이제 우리 이재구 상무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하셨는데, 20년 전에 반려동물 보험을 출시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상황이 틀린 것 같고, 아무래도 경제적 수준이 좀 올라와야 1인 가구도 증가를 하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이 되면 반려동물 시장도 많이 활성화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최초 보험이 소에 관련된 보험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은 소입니다. 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반려동물 보험도 그때 당시로 따지면 그때 당시 이제 소가 그만큼 재산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소를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들었고, 사람은 그 다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어느 정도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생활 수준도 이제 향상이 되다 보니까 선진국화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반려동물 시장이 활성화될 시기가 되었지 않느냐라는 이제 차원에서 이제 작년부터 보험사들이 반려동물 보험을 이제 꾸준히 연구하고 이제 보험 개발원도 이제 구축을 도움을 주면서 이제 이 시장에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보건대는 뭐 선진국에 비해서는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이제 보험료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저조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람은 상해와 재해 또는 이제 죽었을 때 이렇게 보장을 하는데, 과연 그럼 반려동물을 적용을 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가만히 해보시면, 그럼 죽었을 때 보장을 해주냐? 그러면 그런 상품은 없지요. 그럼 이제 살았을 때 상해나 재해를 가지고 보장해 주느냐? 그럼 그런 상품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려동물 보험의 주요 포인트는 뭐냐면 질병이에요, 질병. 그러니까 질병을 가지고 과연 이제 이 반려동물이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이거에 대한 이제 커버리지를 과연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반려동물 보험을 이제 보험사들도 출시를 했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많은 상품들이 향후에도 출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 시장에서 반려동물 보험 시장을 보면 극히 미미한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그럼 과연 그럼 모든 손보사가 다 거기에 뛰어들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은 또 개인적으로 좀 해봐요. 일본의 애니컨처럼 반려동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단종보험사가 나오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도 같고요. 아울러서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반려동물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첫 번째가 아까 질병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럼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나 또는 이제 그 반려동물과 같은 병원이나 의료계나 뭐 이런 수의업계나 이런 쪽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비용이 많이 들면 결국에는 못 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비용과 관련되는 부분은 과연 뭐냐 그러면 진료 수가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람과 동물과 다 똑같이 연결되는 것인 질병은 무조건 진료 수가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에 관련돼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뭐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진료 수가가 급여도 있고 비급여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서 기준도 나름대로 정리정돈이 돼 있어요. 그러면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과연 그런 부분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봤을 때는 진료 수가나 이런 부분들 아직 표준화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련 부처나 이런 쪽에서 또 수의사 협회라든가 뭐 이런 데를 수의사 학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진료 수가에 관련된 표준화 작업부터 먼저 정리를 시작해야 될 것이 가장 급선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까 이제 다빈도 질환 같은 경우는 기본 수가로 집어넣고, 또는 이제 그 외에 이제 고빈도 질환 같은 경우는 뭐 특약으로 비급여로 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정돈을 1차적으로 수가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해 주셔야 그와 관련된 정리정돈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자동적으로 이어져 될 부분이 뭐냐면 청구 간소화로 이어지는 거죠. 아직까지 이제 우리 그 사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청구 간소화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난번에 제가 어느 토론회 때 나가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동차 보험처럼 하면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청구 간소화를 왜 굳이 실손보험을 왜 굳이 따로따로 이렇게 그 개별 업체별로 맡겨가지고 개별 보험사들이 일일이 컨택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기존의 자동차 보험처럼 이미 청구 간소화가 잘 돼 있는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좀 잘 못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관련돼서 진료 수가를 정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질 부분이 청구관서하죠. 그러니까 병원과 보험사와 또는 소비자 이런 분들이 다 똑같이 어떤 청구관서화와 관련된 어떤 시스템, IT 체계 정비 또는 이제 뭐 핀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청구관서화로 그 다음 차례로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청구관서화를 할 때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연 한 마리를 가지고 또는 자견까지도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역선택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할 부분이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개체식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개체식별에 있어서 과연 그럼 어떤 것이 가장 좋겠느냐? 인식칩을 결국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식칩이 있어야만 개체가 식별이 되고 그 개체 식별된 반려동물에 대해서만 보험 가입도 되고 청구 간서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진료수가 정비, 청구 간소화, 개체 식별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관련 법들도 정비를 하려고 지금 이제 뭐 국회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이제 의원 입법안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출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하를 불문하고 이런 법 제도 정비나 관련 법이 신속하게 좀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좀 신속하게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업들이 선행이 되어야 이 반려동물에 관련된 전체적인 아마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려동물과 관련돼서는 오로지 이제 질병에 관련된 사항밖에 없다. 과연 그 질병에 관련된 사항을 해결하려면 진료 속도가 먼저 표준화돼야 되고 아울러서 청구 간사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개체 식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그에 기반되는 기초적인 법 제도를 정비해 주면 그럼 아마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과 관련된 현황이나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이 얼추 마무리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